정숙 씨는 올해 71. 충남 예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그 자리에서 인생 대부분을 살아왔다. 그녀의 손등엔 굵은 핏줄이 도드라지고 손가락 마디마디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다.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져왔을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온 손이다. 어린 시절 정숙에게 배움은 사치였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콩나물 장수통을 머리에 이고 읍내까지 걸어가야 했다. 그 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금도 목덜미에 그때의 아픔이 남아있다. 겨울이면 더욱 혹독했다. 콩나물을 씻기 위해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다. 그래도 해야 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일이었으니까. 정수가 오늘도 장사 잘 다녀와라. 엄마가 아프니까 내가 해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에 네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정숙은 무서웠다. 읍내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저에 또 왔네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공부는 안 하고 장사만 한다는 말도 들렸다. 그럴 때마다 정숙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콩나물통을 더 꼭 붙잡았다. 17살 중학교도 중퇴한 채 읍내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던 그해 겨울. 20살 철공소 청년 김대호를 만났다. 그는 정숙에게 예쁘다고 말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정숙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달랐다. 2년이 벌어오는 게 고작 이거야? 내가 술값도 못 쓰겠네. 대호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바뀌었다. 정숙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붙이기 일쑤였고 발로 차는 일도 많았다. 정숙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도 참았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정숙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서 보려고 했다.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술 좀 줄이세요. 그날 정숙은 남편에게 얼굴을 맞았다.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났다. 그날 밤 정숙은 아무도 모르게 친정으로 도망쳤다. 등에는 가방 하나, 뱃속에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친정 식구들은 반가워하지 않았다. 결혼한 여자가 어디 친정에 와서 애를 낳아 하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정숙은 견뎠다.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뱃속 아이에 대한 사랑은 더 커졌다. 내 딸만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 하나로 정숙은 다시 일어섰다. 유정이가 태어나고 그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정숙은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일을 나가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전엔 아파트 단지 청소, 오후엔 마트에서 진열 일을 했다.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해도 피곤하지 않았다. 유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무릎이 붓기 시작했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도 정숙은 파스를 붙이고 일을 계속했다. 유정이 학원비를 마련해야 했으니까. 새 옷을 사줘야 했으니까. 친구들처럼 문구점에서 예쁜 연필도 사줘야 했으니까. 엄마, 저 수학학원 다니고 싶어요. 수진이도 다니는데. 정숙은 그 말을 듣고 통장을 확인했다. 잔고는 15만 원. 학원비는 한 달에 8만 원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점심을 굶기 시작했다. 물로 배를 채우고 간식거리도 끊었다. 한 달 뒤 유정이가 학원에서 엄마 선생님이 저 머리 좋다고 하셨어요. 하고 뛰어오던 그 순간 정숙은 배고픔도 피로도 다 잊었다. 유정이는 정말 똑똑했다. 초등학교 내내 반장을 했고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하기도 했다.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하고 칭찬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 딸은 달라. 나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돼. 고등학교 때 유정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정숙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약했다. 퇴직금도 전부 대학 등록금으로 썼다. 유정이가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을 때 정숙은 혼자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엄마,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유정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정숙은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대학 4년 동안 정숙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유정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게 용돈도 꼬박꼬박 보냈다. 가끔 엄마 괜찮아요? 하고 묻는 유정이에게 괜찮다.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하고 답했다. 유정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정숙은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2년 후 유정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숙은 또 한 번 전 재산을 털었다. 전세금 4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숙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또 해약했다. 퇴직금도 일부 썼다. 중고차도 알아봐서 유정이 부부가 타고 다닐 수 있게 했다. 혼수는 많이 해주지 못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들였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잘 살게요. 사위 이창수가 그렇게 인사할 때 정숙은 마음이 따뜻했다. 착한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에도 정숙은 딸을 자주 챙겼다. 유정이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소화가 잘 되는 반찬을 만들어 배달했다. 병원에 갈 때도 함께 따라갔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나자 정숙의 삶은 완전히 손주 중심으로 바뀌었다. 엄마, 애 좀 봐줘요. 저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 복직해야 해요. 유정이의 그 부탁에 정숙은 서울로 올라갔다. 남편 박 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만 딸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정숙은 6개월을 살았다. 눅눅한 요를 바닥에 깔고 손주의 기저귀를 갈고 새벽 수유를 도맡았다. 밤마다 손주가 울 때마다 정숙이 일어났다. 유정이는 엄마가 해주시니까 편하다 하며 푹 잤다. 낮에는 손주를 업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에는 이유식을 만들었다. 정숙의 관절은 더욱 아파졌지만 손주가 웃으면 그 아픔도 잊었다. 손주가 할머니하고 부르는 그 순간이 정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정숙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짐을 싸며 유정이가 말했다. 엄마, 다음엔 우리 집 올 때 미리 연락해요. 갑자기 올라오는 건 우리 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 부탁한 건 유정이었는데. 하지만 정숙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서서히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다.
기차에 앉아 창밖을 보며 정숙은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작은 의문이 정숙의 마음속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변했다. 평소라면 이틀에 한 번씩 보내던 안부 문자도 주말마다 하던 안부 전화도 뚝 끊어버렸다. 남편 박 씨는 그런 정숙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여보, 유정이한테 연락은 해봤어? 왜?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는데? 갑자기 온다고 싫어하는데. 정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어떤 기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자 정숙의 마음은 묘하게 편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딸 걱정부터 하지 않아도 되고 손주 생각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정숙은 자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고 무릎 치료도 받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어머니,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관절염이 꽤 진행됐어요. 무거운 것 드시면 안 되고 오래 서 계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까지 딸과 손주를 위해 무거운 것도 들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는데 이제 와서 몸을 아끼라니. 그래도 혈압약을 챙겨 먹고 무릎 보호대도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5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유정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숙은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유정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한 달 넘게 연락을 끊은 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별일 없어? 좀 바빴지. 내 아빠 병원 다니는 것도 있고.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죠. 저 혼자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정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자신도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나무라는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부턴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엄마, 다름 아니라. 혹시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결국 이거였다.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한 달 넘게 연락 없다가 갑자기 전화한 이유가 또 부탁이었다. 왜? 무슨 일인데? 창수 오빠가 친구들이랑 여행 간대요. 대학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고.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정숙은 식탁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봤다. 무릎 보호대가 눈에 들어왔고 옆에는 혈압약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속에서 말이 올라왔다. 유정아, 요즘은 좀 엄마도 힘들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유정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힘들다고요? 아니, 애 맡아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냥 하루 이틀인데.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애 맡아주는 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6개월 동안 서울에서 밤낮 없이 돌봐준 일은 기억도 안 나는 건가? 힘든 일이 아니라. 엄마도 나이가 있고 몸도 아프고. 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예민하다고? 정숙은 핸드폰을 더 꽉 쥐었다.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게 예민한 거라고 하는 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예민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다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 맞지만 그건 다 옛날 얘기잖아요. 정숙은 숨이 막혔다. 옛날 얘기, 자신이 평생에 걸쳐 쏟아부은 희생과 사랑이 그냥 옛날 얘기라고? 옛날 얘기라니. 이제는 엄마도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애기 봐주지 않을 거면 우리 서로 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네요. 감정적이라고?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자신을 두고 감정적이라고 말하는 유정이가 낯설었다.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그렇게 애를 봐주기 싫으면 엄마도 이제 좀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게요. 그냥 남처럼 지내면 덜 불편하지 않을까요? 남처럼 지내자. 그 말이 정숙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정숙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정숙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식탁에 엎드려 울었다. 시십 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콩나물 장수를 하며 손가락이 얼었을 때도, 남편에게 맞았을 때도, 딸을 위해 점심을 굶었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이제야 울었다. 박 씨가 마당 일을 마치고 들어와 정숙이 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박 씨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걸. 박 씨도 속이 상했다. 유정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남처럼 지내자는 딸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정말 남이 되고 싶다면 남이 되어보자. 정숙은 그렇게 마음먹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유정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다. 유정이는 처음에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정숙은 답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유정이의 메시지도 뜸해졌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아예 연락이 없어졌다. 정숙은 씁쓸했다. 역시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딸이었구나. 한 달이 지났다. 정숙은 그동안 딸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기 시작했다. 미용실에도 가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영자가 말했다. 정수가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뭔 좋은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스트레스가 좀 줄었지. 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그래도 딸이 그렇게 잘 됐는데.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잘된 딸이 뭐 소용인가. 엄마를 남처럼 대하는데. 그런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유정이가 아니라 사위 이창수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창수예요. 그래. 무슨 일인가? 어머니, 혹시 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하는데 전세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 정도요. 정숙은 순간 멈칫했다. 아, 그 아파트.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아파트 말이구나. 그래서 혹시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희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정숙은 황당했다. 한 달 넘게 연락도 안 하더니 돈이 필요하니까 사위가 나서서 전화하는 거였다. 남처럼 지내자더니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찾는구나. 미안한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
내장인어른 수술비도 많이 들어갔고, 아,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보증을 서주시면, 보증은 무슨 보증? 내가 왜 보증을 서줘야 하는데?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들렸다. 아, 어머니. 그럼 유정이가 직접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필요 없어. 남이라고 했잖아. 남인데 뭘 들을 것도 없어 정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정말 남이 되어달라면 법적으로도 남이 되어주겠다고. 정숙은 일어나서 서랍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아파트 명의는 여전히 자신으로 되어 있었다. 딸에게 증여했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자신 소유였다. 그래, 진짜 남이 되어보자. 정숙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완전히 달라졌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늘렸다. 아침이면 조용히 남편의 약을 챙기고 오후엔 마당의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그 속엔 뭔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기운이 감돌았다. 박 씨도 아내의 변화를 느꼈다. 4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였으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정숙이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박 씨는 묻지 않았다. 아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정숙은 마을 농협에 들렀다. 창구 직원에게 예금 잔고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어머님, 현재 잔고가 380만 원 있으시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앞으로 필요한 일을 하기엔 충분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들을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딸에게 전세금을 보내줄 때의 송금 영수증들.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며 정숙은 확인했다. 아파트의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자신이었다. 유정이에게 증여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증여 등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에는 딸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법적 절차까지 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증여 철회, 부모 자식 증여 취소. 60대가 넘어서 스마트폰을 배운 덕분에 이런 검색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검색 결과를 보니 증여자가 수증자 받은 사람로부터 심한 모독을 당했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심한 모욕. 정숙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남처럼 지내자는 말이 심한 모욕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평생 희생한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모욕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다음 날 정숙은 읍내의 작은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김 법무사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숙은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딸에게 아파트를 사주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자신 명의라는 것, 딸이 자신에게 남처럼 지내자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아파트를 되찾고 싶다는 것을. 김 법무사는 정숙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여 철회 사유가 명백해 보이네요. 다만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요? 네. 어머님께서 그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는 증거, 그리고 따님이
어머님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정숙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다. 아파트 구입 당시의 계약서, 전세금 송금 내역, 그리고 최근 유정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들. 김 법무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남처럼 지내자는 말은 명백한 모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조정을 먼저 시도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본격적인 소송으로 가야 하니까요. 정숙은 마음을 굳혔다. 해주세요. 비용이 얼마나 들던 상관없어요. 법무사 사무소를 나오면서 정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시작이었다. 딸이 정말 남이 되고 싶다면 법적으로도 남이 되어주겠다. 그날 저녁 정숙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잘했어. 더 이상 당할 필요 없어. 당신은 괜찮겠어? 유정이는 당신 딸이기도 한데. 딸이긴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남편의 지지를 받으니 정숙은 더욱 확신이 섰다. 일주일 후 정숙은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다. 그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어머님, 그 아파트요? 지금 시세로는 4억 2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년 전보다 2억 정도 올랐네요. 정숙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4천만 원을 주고 전세로 구해준 그 아파트가 이제는 4억이 넘는 값어치가 된 것이다. 만약 그 아파트를 팔면 노후 걱정은 확실히 사라질 것 같았다. 혹시 지금 내놓으면 얼마나 빨리 팔릴까요? 요즘 그 지역이 인기가 많아서 적정 가격에 내놓으면 한 달 안에는 팔릴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계산해 봤다. 4억 2천만 원. 그 돈이면 남편과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손 벌릴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정숙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유정이었다. 엄마, 저예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왜? 엄마,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무슨 할 말? 그냥 전화로는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해요. 정숙은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다. 어차피 법적 절차를 밟을 건데 마지막으로 딸과 대화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제가 내려갈게요. 이번 주말에. 토요일 오후 유정이가 고향에 왔다. 3개월 만이었다. 정숙은 특별히 반찬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평소처럼 대했다. 유정이는 뭔가 어색한 기색이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아빠는 수술 잘 되셨어요? 응, 다행히 잘 됐어.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유정이가 본론을 꺼냈다. 엄마, 사실은 전세 계약 갱신하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역시나였다.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3개월 만에 내려온 이유가 또 돈 때문이었다. 얼마나? 2천만 원 정도요.
저희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정숙은 딸을 바라봤다. 여전히 예쁘고 똑똑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다. 유정아. 네. 내가 남처럼 지내자고 했잖아. 유정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그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면 괜찮은 거야? 엄마 마음은 상관없고?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엄마도 이제 진짜 남처럼 지내기로 했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일어서서 서랍에서 법원 서류를 꺼냈다. 증여 철회 소송 준비 서류였다. 이게 뭐예요? 법원에 증여 철회 소송을 낼 거야. 그 아파트 다시 가져올 거야. 유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엄마, 설마. 남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남이 되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정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유정이는 아무 말 없이 서울로 돌아갔고 정숙은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정숙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다음 주 화요일 유정이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하지만 정숙은 받지 않았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정숙은 끝까지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메시지만 확인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엄마, 정말 소송까지 하시려고요? 가족인데 왜 이래요? 제발 전화 받아요. 사과할게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사과?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기일 통지서가 왔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오전 10시. 정숙은 그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조정기일 당일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단정히 차려입었다. 검은색 정장은 아니었지만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다. 남편 박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여보, 혼자 가지 말고 나도 같이 갈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당신이 따라와도 바뀔 건 없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정숙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50년을 돌이켜봤다. 딸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후회는 없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긴장했다. 법원이라는 곳에 와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하지만 김 법무사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어머님, 오늘은 조정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조정실에 들어가니 유정이와 사위 이창수가 이미 앉아 있었다. 3개월 만에 보는 딸이었다. 유정이는 많이 야윈 것 같았고 얼굴도 상당히 어두워 보였다. 이창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정숙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조정위원이 들어오면서 조정이 시작됐다. 오늘은 김정숙 씨가 신청한 증여 철회건에 대해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17에 결혼해서 딸을 낳고 혼자서 키웠습니다. 딸 대학 보내려고 적금도 깨고 결혼할 때도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한테 남처럼 지내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숙은 끝까지 말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아프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딸은 제가 감정적이라고 하고 거리를 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남이 되기로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유정이를 바라봤다. 상대방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정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다. 조정위원님,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셨나요? 유정이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처럼 지내자고 했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다. 조정위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 말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 제가 직장 일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어서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시고 애 봐달라고 해도 거절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정숙은 듣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왜 부탁을 안 들어줬어? 내가 무릎이랑 아파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런 거잖아. 6개월 동안 서울에서 살면서 애를 많이 봐주면서 생긴 병이야. 엄마. 그리고 애 봐달라고 한 것도 내가 먼저 연락해서 부탁한 거잖아. 내가 언제 자꾸 거절을 했어? 유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조정위원이 다시 말했다. 그럼 지금은 화해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유정이가 급하게 말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께 잘할게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지금까지 충분히 있었어.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게 남처럼 지내자였잖아.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한 달 후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잡혔다. 공판 당일 정숙은 이번에도 혼자 법원에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되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303호 법정. 정숙은 처음 앉아보는 법정 의자에 앉아 판사를 기다렸다. 유정이와 이창수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법정 분위기는 조정실보다 훨씬 엄숙했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다. 증여 철회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측에서 먼저 주장해 주세요. 김 법무사가 일어나서 말했다. 재판장님, 원고 김정숙은 딸인 피고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남처럼 지내자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민법 556조에 따른 증여 철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증거들이 제출됐다. 아파트 구입 계약서, 전세금 송금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정이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판사가 그 카카오톡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엄마도 이제 좀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죠. 그냥 남처럼 지내면 덜 불편하지 않을까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도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정숙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다. 재판장님, 저는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참았고 딸이 부탁하면 뭐든 해줬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한테 남처럼 지내자고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도 아프고 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딸은 저를 남처럼 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도 정말 남이 되고 싶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피고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를 보니 피고의 발언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히 남처럼 지내자는 표현은 부모에 대한 명백한 모욕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은 2번 더 열렸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숙이 이겼다. 법원이 정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을 받아든 정숙은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자신의 희생과 상처가 인정받은 것 같았다. 법정을 나오면서 유정이가 다가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이제 남이니까 엄마라고 부르지 마.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정숙은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정아, 내가 원했던 대로 됐잖아. 이제 정말 남이야. 그리고 정숙은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다. 뒤에서 유정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기차에 앉아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봄처럼 새로웠다. 드디어 자유가 되었으니까. 드디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이겼어. 박 씨는 아내를 꽉 안아줬다. 2 사람 모두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후 1달 정숙은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였다. 유정이 부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아파트는 비어 있는 상태였다. 어머님, 시세가 더 올랐네요. 지금 내놓으면 4억 5천 정도에 팔릴 것 같은데요. 4억 5천만 원. 정숙은 그 숫자를 되뇌었다. 자신이 4천만 원을 들여 마련해 준 집이 이제는 4억 5천만 원의 가치가 된 것이다. 10배가 넘게 오른 셈이었다. 좋습니다. 바로 매물로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매는 아니시죠? 조금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텐데요. 아니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정숙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더 이상 그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고 싶지 않았다. 딸과의 아픈 기억들이 담긴 곳이었으니까. 2주 후 아파트는 4억 3천만 원에 팔렸다. 정숙은 그 돈을 받고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이렇게 큰 금액은 보통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도 반반 나눠서 넣어주세요.
정숙은 2억씩 자신과 남편 명의로 나누어 예금했다.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당장 쓸 수 있는 통장에 따로 넣었다. 이제 노후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은행을 나오면서 정숙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후련하면서도 약간 허전했다. 50년 넘게 딸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박 씨는 통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네. 응, 끝났어. 이제 우리만 생각하고 살자.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지난 몇 달간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일들이 모두 정리된 후였다. 다음 날부터 정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우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마을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고 경로당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요가 교실에서 만난 순희 씨와 금방 친해졌다. 순희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정숙 씨, 나도 아들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어.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체념했지 뭐.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정숙 씨는 대단해. 나는 그냥 참고 살았는데 정숙 씨는 법정까지 가서 권리를 찾았잖아. 순희 씨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 그냥 참고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게 훨씬 나았다. 몇 주 후 정숙과 박 씨는 큰 결정을 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어디로? 경기도 가평 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다던데. 거기서 조용히 살면 어떨까? 박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다. 딸과의 아픈 기억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좋아. 가보자. 가평 전원주택 단지를 둘러본 정숙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들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 무엇보다 개울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다. 이 집으로 하자. 1억 5천만 원에 전원주택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차근차근 집을 꾸몄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가구들은 대부분 버리고 새로운 가구들로 채웠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사한 지 한 달 후 정숙은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 깻잎, 고추 등을 심었다.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예전에는 딸 걱정, 손주 걱정에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여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것 같아. 박 씨도 마당에서 나무 벤치를 만들며 즐거워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평온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가을이 되자 정숙은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마을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일이 명상하는 것 같았다. 서예 선생님이 말했다. 정숙 씨, 글씨가 참 차분하고 좋네요.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것은 진심이었다. 정숙은 지난 50년간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 항상 딸 걱정, 손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짐이 없었다.
겨울이 오자 정숙은 독서에 빠졌다. 평생 딸을 위해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었다. 소설책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가끔은 자기계발서도 읽었다. 특히 나이 들어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책이 인상적이었다. 6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정숙은 그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구나.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서로를 위한 일이구나. 정숙은 자신이 딸에게 했던 희생들을 돌이켜봤다. 그 희생들이 과연 딸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딸에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의 남처럼 지내자는 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은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었다. 새해가 되자 정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텃밭을 더 크게 만들어서 공동 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여름에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가기로 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40년 넘었는데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그러게. 이제라도 가자. 박 씨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지금까지는 딸 때문에 돈도 시간도 없어서 여행을 못 갔는데 이제는 둘 다 충분했다. 봄이 되자 정숙의 텃밭에 새싹들이 돋아났다. 작년에 심은 씨앗들이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생명을 틔운 것이다. 정숙은 그 새싹들을 보며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춥고 힘든 겨울을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 같았다.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을 만났다. 옛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미영이었다. 정수가 여기서 뭐해? 아, 미영아. 나 여기 이사 왔어. 정말? 유정이는 어떻게 하고?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유정이는 유정이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무슨 일 있었나?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서. 미영은 정숙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이 많이 밝아졌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정숙아, 얼굴이 좋아졌네. 여기 살면서 행복한가 봐. 응, 정말 행복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숙은 정말 행복했다. 지난 1년간 자신을 위해 살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유정이의 목소리였다. 1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다. 정숙의 가슴이 잠시 뛰었지만 곧 진정했다. 누구세요? 잘못 걸렸네요. 엄마, 저 유정이에요. 한 번만 만나요. 죄송하지만 잘못 걸린 것 같네요. 정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난 일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유정이가 전화했다는 얘기를 했다. 뭐라고 하던가? 만나자고 하더라고. 근데 안 만날 거야. 그래, 잘했어. 이제 와서 뭐하러 만나? 박 씨도 딸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버린 상태였다. 지금의 평온한 삶이 훨씬 좋았다.
저녁에 정숙은 마당에 나가 텃밭에 물을 주었다.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다. 내일은 따서 남편과 함께 쌈밥을 해 먹어야겠다. 개울 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정숙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다. 정숙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도 이런 평온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 정숙은 행복했다. 70대의 새로운 시작. 정숙의 진짜 인생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 희생했는데 고마워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경험담을 들려주세요.